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날씨가 더우니까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유, 너무 덥습니다. 지금 뭐 36도, 7도, 그다음에 이게 뭐 아스팔트 기온은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더위에 너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빠르게 첫 번째 이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일준 감사위원장은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있을 때 임명됐던 분입니다. 근데 오늘 당무감사 결과를 지금 브리핑을 했는데 꽤 많은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핵심 요지만 한번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전당대회는 한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해서 여러 차례의 토론회, 연설회 거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당원들이 엄중하게 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대위가 경선에 불참한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당원이 규정하거나 예상하고 있던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74조의 2조항을 근거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당대회를 포함한 당에 대한 절차를 모두 거쳐 선출된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74조 2에 따른 후보 교체가 정당하다고 이걸 저희가 합리화해 준다면 앞으로 당 경선이 있을 때,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을 때 기타금 내고 경선 거치고 힘들게 당선돼봤자 그 당시 당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서 제3자로 교체하면 언제라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결과입니다. 설사 뭐 기존 자, 지금 이제 일단 핵심적인 부분만 들으셨는데 일단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후보를 뽑는 과정들이 쭉 있어 왔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비대위가 이 당헌의 74조 2항 뭐 후보가 뭐 죽거나 어쨌거나 뭐 이런 거 뭐 할 수 있다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다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당헌 당규 위반이다. 라는 게 이제 이번 발표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저기 한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쉬운 말로 하면 당원 당규상 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근거로 든 게 당원 74조 2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요거를 근거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이고 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도 한 분이에요. 그렇죠. 경험이 나름대로 풍부한 분입니다. 근데 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냐?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이럴 때는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갑자기 뭐 교통사고로 뭐 사고를 당한다거나 사망했거나 큰 질병에 걸렸거나 그렇죠. 뭐 그런 경우가 되는 거지.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자꾸만 그 쌍권 측에서 내거는 근거가 당원들의 다수가 뭐 동의해 줬다. 뭐 그 또 의원총회에 64명이 참석했는데 60명의 의원이 동의해 줬다 하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한덕수가 더 높게 나왔다. 근데 그것도 봤다는 거예요. 한덕수가 높게 나온 건 맞지만 누가 봐도 압도적 차이라고 느낄 만큼 많이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사유가 없다. 저 74조 2를 적용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교체를 강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적인 후보 교체였다. 그래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핵심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의 그런 권한, 뭔가 절차를 만들어서 뭔가 후보 단일화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후보 단일화 할 수 있는 것은 선출된 후보가 스스로가 뭔가 후보 단일화를 할 때 그 역대 다 그렇게 해왔고 그럴 때 이외에 비대위가 나서서 새로운 절차를 만들어서 아무런 토론도 없이 새벽에 더군다나 이런 새벽에 그 후보 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권한도 주지 않고
하는 것은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당무감사위원회의 결론인데 이거 뭐 굉장히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희들이 거듭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에 어떤 이 정상적인 오랫동안에 돈 내고 몇 차 토론 거치고 나중에 결선 투표까지 거치고 그래서 뽑은 후보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한덕수가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된다. 근데 알아봤더니 당선 가능성이 상대 후보에 비해서 높은 것도 아니다. 네. 자, 그걸 주도했던 게 바로 이제 이 비대위와 당시의 사무총장. 그래서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잖아요. 그게 뭐 저도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보고 그걸 네. 분석을 했었지만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쪽에 이제 그 전당대회 4월 초에 시작도 하기 전에 군부를 뗐어요. 네. 나온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쌍권 지도부 체제가 또 내지는 쌍권 지도부 내지는 또 이제 한덕수 쪽을 밀었던 이제 한 5, 60명의 의원들이 네. 이쪽에서 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 한덕수와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계속 풍겼어요. 한 달 내내 풍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전당대회가 마이너리그가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쪽 전당대회는 그 언론의 관심도 못 받고 전당대회 일반 대중들의 관심도 못 받고 전당대회 나오신 분들이 지지율이 오르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한덕수 전 총리는 나름대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제 갖고는 있었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한덕수란 변수가 없이 이쪽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이 됐으면 이쪽 분들의 지지율이 그 못지않게 올라갔을 거란 말이죠. 결과가 바뀌었다는 거죠. 결과가 바뀌었죠. 근데 계속 이쪽을 마이너리그로 쪼그라뜨려 놓고서는 한덕수 마케팅만 계속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또 동조한 게 또 김문수 후보였지 않습니까? 거기 오늘 또 성일종 뭐 박수영이 또 있죠. 오늘 뭐 저기 그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도 그런 얘기했지만 단일화 마케팅 김문수 후보가 안 했으면은 당선되기 당 후보 되기 힘들었을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진짜 이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이제 오늘 처음으로 당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오늘 유일중 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주목받을 또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저는 8월 14일까지 임기 만료인 것 같아요. 그 당무감사위원장이 임기 만료니까 떠나갈 사람이지만 외람되게 말씀 한마디 드리자면 네. 좀 너무 당이 의원들 위주로 가고 의원들이 결정하면 당원들은 다 따라오는 식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셨던 거 아닌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핵심을 아주 전국을 찌르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지금 그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계속 그게 문제가 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수십만 그 당원들 내지는 지지자들은 따라와라. 우리 뭐 한 4, 50명 뭐 이거 우리들끼리 결정한 거 그럼 너희들 의견 그 필요 없고 새벽에 바꾸고 말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 당무감사위원회 그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날 밤에 비대위 회의로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당원 ARS 투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다 까봐야 돼요. 가봐야 된다. 그 회의록까지 다 까보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아니면 회의는 진짜 하긴 했는지 그거 다 까봐야 돼요. 그 저기 뭐 예전에 이제 계엄의 날에도 국무회의에 관련된 그 회의록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다 그걸 완전히 다 명명백백하게 이제 다 드러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저기 당비 내고 있는 당원들도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참 저 김문수 후보 모습 보니까 참 갑갑하고 기가 막히네요. 예. 뭐 한덕수 뭐 김덕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탁 되니까 그냥 표변해갖고 그냥 후보 단일 안 한다고 그러고 바로 이제 그냥 해갖고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좀 물론 이 결정 당원 정지 3년 이게 이제 앞으로 윤리위원회에 넘어가서 네. 또 윤리위는 지금 보니까 여상원 윤리위원장 그렇죠. 거기는 또 이제 권영세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뭐 어떤 결론이 내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권영세는 바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 제가 오늘 찬찬히 유일준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이 상황 판단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이제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저는 왜 권영세와 이양수만 했냐. 자 이제 본인 설명 그거예요. 보니까 일단 비대위원회가 당시 결정 주체였기 때문에 비대위원들 전체를 묻기에는 좀 뭐하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권영세한테만 물었고 당시 선거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 바로 이양수였다. 이양수한테 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권성동은 원내대표였는데 당연직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총괄적으로 비대위원장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당시에 보면요. 사실은 이걸 주도한 인물은 권성동 아니겠습니까? 맞죠. 뭐 알량한 후보직에 연연한다. 이 아주 유명한 워딩까지 권성동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쌍권 하는데 좀 당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은 권성동의 장악력이 더 크다. 네. 권영세에 비해서 굳이 네. 비교를 하면은 권성동의 영향력, 당 뭐 사무처라든가 이 장악력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요. 네. 지금 당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인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관위를 거쳐서 비대위의 의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선관위가 심의하고 비대위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 선관위원 황우여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 네. 그 다음에 비대위원들 그때 다 황우여가 책임을 져야 임기가 되지만. 끝나고 네. 이양수가 선관위원장 했나요? 아 그랬나요? 하여간 그 뭐 후보 뽑는 거는 그때 끝나고 그랬나요? 그 이후에는 아마 별도 선관위를 꾸렸는데 그때 위원장은 이양수였을 겁니다. 네네. 아마 제가 알기로. 여하튼 그래서 선관위원, 비대위원 다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당 상황이 이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사람에게만 하자. 네. 뭐 그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권성동만큼은 예외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아니 권영세 못지않은 그 영향력을 발휘한 거 아닙니까? 알량한 후보. 그리고 아니 저 권성동이 누굽니까? 김문수 후보 선출돼갖고 처음으로 최고위원회 그 참석하는데 여기 앉아. 이리 와. 반말 찍찍 자기보다 9살이나 많은 분한테 그 한참 정치 선배한테 여기 앉아. 반말 찍찍 깔긴 사람 아닙니까? 네. 그때 그리고 한덕수를 계속 띄운 게 권영세만 띄웠어요. 권성동도 띄웠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선관위원 비대위원 그건 전 이해해요. 그런 권성동 뺀 거는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뭐 어떤 이 상황에 대한 판단, 법률적인 어떤 이 결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혐의가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 이 내용이 그런데 그럼 이 내용의 주도자가 누구냐? 그거에 대한 판단력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쌍권 지도부가 결국 우리가 뭐 권성동이 이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넘버 2라고 하지만 사실상 권성동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거는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요. 다 아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 후보 교체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상 주도하고 한덕수 했던 그 당사자 그게 결국 박수영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성일종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당적을 가지면서 한덕수 후보 캠프 가서 선거를 도왔던 사람. 그러니까요. 이건 어떡할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죠. 당협위원장 해당 자리에 행위죠. 있으면서 또 가서 선거운동 돕고 다시 또 왔어요?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제 그거라든지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아니 본인이 분명하게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 하겠다고 해놔서 캠페인을 해서 표를 얻어나놓고 정작 단일화 안 해버리고 그거에 대한 정책 책임은 어떻게 묻나? 그러니까 이제 대선 이후에 그 비대위원장이 됐던 김용태 의원이 이 탄핵 반대에 대한 이제 탄핵 관련된 당론을 이제 바꾸자.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후보 교체 요 사안에 대해서 이제 명명백백하게 이제 그 책임을 묻자. 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는 이제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을 뭉갰잖아요. 의총 안 열면서 이런 사안들 다 뭉갰단 말이죠. 맞아요. 예. 그리고 더 이제 해결한 건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선 끝난 다음에 그러면 본인이 가장 억울해야 될 텐데 그렇죠. 계속 이 후보 교체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지나간 거니까 뭐 이제 더 얘기할 거 없고 뭐 우리는 다 같이 화합하고 통합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그래 왔어요. 네. 지금까지도. 그럼 왜 그러고 있냐? 이게 지금 어떤 우리가 계속 아까 유일준 위원장도 그 얘기하지만 사상 초유의 일이고 네. 이게 그 정당 역사상 이랬던 일이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묻고 가자. 그냥 묻고 가자. 그럼 뭐가 구린 게 있는지 이게 한번 이제 정확하게 좀 재짚어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감독님 아까 제가 그 영상 고 있어요? 제가 잘라 놓은 거. 뒷부분. 네, 뒷부분 그걸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판단을 위해서 한번 유일준 위원장의 그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기존 비대위 의견대로 74조의 2를 근거로 해서 후보 교체가 정당하다 할 수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하더라도 이는 선출된 후보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사고 등으로 도저히 후보직이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선출된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서나 가능한 것이지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타당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결론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문제는 이게 윤리위에 넘어갔는데 윤리위는 이게 또 지금 최근에 보면 윤리위가 조금 수상합니다. 네. 김종혁 그 당협위원장을 지금 윤리위에 넘겼잖아요. 네. 이게 윤리위는 또 여상원 윤리위원장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권영세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권영사는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작년 12월 16일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영세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전국위원회 통과되었고 권영세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 건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윤리위원장은 신의진 세브란스 교수에서 지금의 여상원 변호사로 교체를 했어요. 그렇죠. 권영세가. 근데 당무감사위원장 유일준 여기가 이제 한동훈 대표 시절 선임된 분인데 네. 그건 그냥 괜찮다. 그냥 고하자. 자기가 좋다고 그냥 고하자고 한 네. 거예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근데 이 여상원 변호사 뭐 저도 과거에 이제 방송을 자주 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고 네네. 고향이 대구일 겁니다. 네, 경북고등학교에 나오고 그랬는데 이분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네. 합리적인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뭐 정치적인 오도 내지는 뭐 청탁을 받고 그거를 흩뜨릴 만큼의 그러겠느냐 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없던 일로 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여상원 변호사라고 여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판 자체가 네. 저는 상당한 데미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당원권이요. 당원권 정지가요. 1개월부터 최장이 3년입니다. 최장이군요. 네, 이게. 제일 긴 게 최장 3년이에요. 제일 짧은 게 1개월이에요. 네네. 한 달부터 3년인데 제일 센 거로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풀로 하면 공천 못 받나요? 총선 못 나가죠. 3년 이게 이제 8월 달에 결정이 돼봐요. 그럼 2025년 8월부터 3년 아니에요. 네. 28년 8월까지니까 28년 4월에 총선 있군요. 총선인데 이건 그냥 아웃이죠. 네. 예, 아웃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좀 깎아준다든가 뭐 2년으로 뭐 이런 정도 하면은 뭐 그건 가능하지만 아예 뭐 없던 일로 하게 되면 네. 이 윤리가 뭐냐. 예, 이게 뭐 사회적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될 거라고 네, 봐요. 맞습니다. 2028년 4월 12일 날 23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3년이 확정이 되면 일단 출마를 할 수 없게끔 물론 무소속으로 가는 거야 뭐 탈당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쭉 내용을 보셨지만 이게 이제 지난 대선 경선 과정 그다음 후보 교체 과정이 결국 사기였다. 네.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그렇죠. 이 사기 경선이었다라는 게 사실 법률적으로 당헌 당규상 일단 증명이 됐다. 자,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이제 이 8월 22일 경선을 앞두고 지금 김문수, 장동혁이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전한길이가 지금 입당을 하고 지금 전한길이 입당이 뭐 타당하다라는 게 이 두 사람들의 입장이잖아요. 네. 자, 이러니까 바로 박찬대가 말입니다.
국민의힘 45명 의원의 제명 결의안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이 45명이 누구냐 하면 당시 한남동 앞에 가서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45명입니다. 자, 물론 뭐 이 45명 당연히 뭐 이 정치적 공세인 걸로 보여집니다. 박찬대가 이제 당 대표 경선에서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좀 더 세게 지금 나가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들에 대한 책임 문제 이걸 플러스 또 이거를 옹호했다 내란 수계를 네. 만약에 이제 이 특검 결과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하면 네.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이 정청래가 저는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봐요. 네.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 결국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제소를 할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법률적 근거가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법적 근거가 되는데 저 박찬대가 지금 정청래한테 밀리니까 또 정청래는 그 이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법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정당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심판을 해달라고 그 제소할 수 있는 제소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청래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도 그 제청이 가능하게끔, 네네. 제소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는 나도 더 센 거 있다. 법 바꾸는 게 아니라 45명을 제명하자고 결의안을 발의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국회의원은 탄핵제도가 없어요. 주민소환 제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임기가 남은 국회의원 배지 떨어뜨릴 수 있는 거는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되는 건 거죠.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3분의 2가 200명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107명, 7명 이상 이탈하지 않는 한 그거는 안 되겠지만 박찬대가 저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결국 이제 밑장 깔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헌정당으로 어떤 가기 위한 이제 밑장 깔기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바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입장을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러 갔던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윤 전 대통령은 자기 지시에 따른 인생 망친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자기 잘못 떠넘기면서 그 사람을 방패 삼아 말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당내 선거용 땔감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만 한다서 제명해서는 어떤 견제도 받지 않게 정계 개편을 하겠다고 선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엄의 밤 당대표 외 수명 가까운 소속 의원들, 보좌진들과 당자들이 앞장서서 계엄을 막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위헌정당이나 이런 걸 이제 앞으로 제소를 했을 때 가장 국민의힘에서 이 반박 논리가 뭐냐면 우리는 계엄을 반대한 정당이다. 네. 우리는 윤석열 어게인 이걸 반대하는 정당이다.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정당이었다. 그 근거가 뭐냐? 그날 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날 제가 18명하고 그 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때 이재명 대표는 숲속에 있었어요. 네. 자, 여기 이제 헌법재판소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동혁이나 김문수가 당대표가 됐다 그러고 보십시오. 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 아니, 프레임에 딱 그때 들어갈 당신은 거죠. 하느님한테 계시받은 거라고 그랬잖아. 네. 그리고 당신 그때 그 했지만 하느님한테 계시받아서 탄핵 반대했잖아. 예. 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팩트 면에서 네.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인용할 가능성 저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위헌정당으로 이제 제소가 되면은 그 해상 가능성, 그 인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윤 어게인, 김문수 또는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면은 윤 어게인이 다시 당대표가 당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윤 어게인이라는 거는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뭐 퍼뜨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저 장동혁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고, 반국가 세력의 폭거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이었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네. 장동혁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장동혁이네 누구예요? 전한길이네 다 민주당 기쁨 줘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제 지금 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제 이러한 결론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박찬대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저게 아마 정청래가 되면 실제로 실행을 할 거예요. 실행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근데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장동혁이나 김문수가 당대표가 됐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막아낼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수단 자체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 쓴 것도 우리가 막은 정당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마지막에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저 45명을 45명에 대해서 비호할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그 45명을 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아직은. 네. 그럼요. 네. 없어요. 그냥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 본인 그 당대표 선거가 급하다고 해서 그거를 그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땔감용으로 쓰겠다. 네. 이거는 이쪽 제1야당을 진짜 무시해도 저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런 식의 그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거가 이제 오늘 저게 대해서도 이제 다시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세력한테 점령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 막대한 사명을 띈 전당대회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그 각인을 시켜준 거고, 이제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생각을 하실 때에는 극우화에 맞설 수 있는 보수 재건의 그 주체가 누군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저런 식의 그 민주당의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이 누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전당대회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부분을 오늘 다시 이제 상기시켜 준 겁니다. 제가요. 아까요. 네. 그 아까 45명 사진 한번 다시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요. 네. 그 김기현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저 김기현 오른쪽에 있는 나경원, 여성. 조은희. 조은희 나경 조은희 의원이 있잖아요. 네네. 김기현 의원 오른쪽에. 예. 그리고 나경원 왼쪽에 권영진 의원이 있잖아요. 권영진. 근데 조은희 의원이 며칠 전에 전환길은 황교안 부정선거당으로 꺼져라. 그 이 이야기했죠. 페북을 네. 아주 그 세게 썼잖아요. 그거를 한동훈 전 대표가 태그를 했습니다. 네. 올려놨죠. 네, 태그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출마하지 않는다, 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이 과거에 뭐 친윤이었고 뭐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더 그것만 가지고 뭐 사람을 논하지는 않겠다. 네. 그러니까 저때 저 한남동 관저에 몰려간 행위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결코 용인하기 어려운 거지만 저런 과오를 뉘우치고 조은희 의원처럼 뭔가 이제 좀 제대로 된 건강한 생각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사람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예. 이제 결단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환길이 이렇게 당 들어온 것 자체가 뭐 한편으로서는 괜찮다고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전환길 밑에서 정당 생활 하실래요? 안 할래요? 거기다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야, 이 의원들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전환길 밑에서 국회의원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전환길 추종 세력입니까? 안 합니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자, 지금 김문수, 장동혁, 그다음에 들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니까 전환길이가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력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결국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게 점령당하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아마 민주당은 굉장히 좋아할걸요. 저렇게 되면. 참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당무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왔지만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판단, 상황에 대한 판단 자체는 당연히 동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왜 권성동은 빠졌는지. 자, 그리고 당시에 정말 이 단일화 사기친 김문수 후보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렸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미흡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